샹들리에의 수정 구슬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로비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 무릎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고 다른 한쪽 다리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제 머리채를 꽉 움켜쥐고 있었으니까요.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빌딩 한 채도 못 해주는 주제에 어디서 체면 차리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고 천장의 높은 공간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최소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던 투숙객들, 로비 소파에 앉아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사람들, 커피숍에서 라떼를 마시던 젊은 커플들. 그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셀 수 없이 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게 호텔 원장이라며. 시어머니한테 왜 저래? 세상에. 저런 일이. 영상 찍어야겠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김정희 70세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날, 결혼 후 시댁에서 무시당하던 날들, 남편이 암 선고를 받던 날. 하지만 그날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톱이 제 두피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따끈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존엄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의 폭력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 며느리 지연이가 공동 운영한다는 이리제 호텔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주셨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을 했습니다. 2만 원이나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습니다. 3만 원짜리. 립스틱도 새로 샀습니다. 3만 원짜리.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며느리도 창피하지 않겠지. 하지만 호텔 로비에 도착한 순간 며느리의 첫마디가 그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조금 촌스럽지 않아요?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옷이라서. 아, 어쩔 수 없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지옥은 32층 스카이라운지에서, 그리고 이 로비에서 펼쳐졌으니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제 나이 40살 때였습니다. 남편 정우와 결혼한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10살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암이래요. 사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대요? 6개월에서 1년.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남편이 말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목수였습니다. 평생을 나무를 다루며 살았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그 손으로 만든 가구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집 거실장도 신발장도 아들 책상도 모두 남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 폐암은 거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2개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한 회당 항암 치료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6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800만 원. 당시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갔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접시들, 타버린 냄비들,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싱크대에 손이 트고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겨울날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씻으면 갈라진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설거지 좀 빨리 해요. 주방장이 소리치면 저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남편에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다시 나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들고 서서 8시간 동안 옷을 다렸습니다. 셔츠, 바지, 원피스, 끝없이 밀려드는 옷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앉으면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소.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하는 눈빛으로. 괜찮아요. 당신이나 잘 쉬어요. 하지만 남편은 쉴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구토, 설사, 탈모. 하나씩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등을 쓸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갈 때 부축했습니다. 토할 때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암은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몸무게가 15kg 빠졌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암이 폐에서 간으로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모르핀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왜요?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준비? 나중에. 내가 없어지면 택배가 올 거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년 후에 올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안 없어져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1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워줘요. 여보, 가지 마요. 제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고생만 시켰네. 아니에요, 여보. 우리 행복했잖아요. 당신을 사랑했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날 새벽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의 빈소에서 저는 3일을 보냈습니다. 10살 아들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언제 와? 안 와. 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기로 했어. 장례를 치르는데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500만 원으로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2개의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거기에 새벽 시간대에 오피스텔 계단 청소도 추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부터 7시까지 오피스텔 계단을 닦았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계단을 걸레로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겨울날 영하 10도의 날씨에 물걸레를 짜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서 맨손으로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아줌마, 계단 좀 깨끗하게 닦아요. 관리소장이 소리치면 저는 다시 닦았습니다. 식당에서 120만 원, 세탁소에서 60만 원, 청소에서 30만 원, 월 210만 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전셋집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80만 원, 아들 학원비 60만 원, 남는 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아들 옷을 샀습니다. 중고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습니다. 엄마, 나 새 운동화 사줘. 친구들 다 나이키 신는데. 아들이 말하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사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돈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중고 운동화를 샀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안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깔창을 넣어줬습니다. 와, 새 신발이다. 고마워, 엄마. 아들이 기뻐하며 뛰어다닐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장 마이너스 아들의 성장과 결혼.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그날 저녁 아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디? 연세대 경영학과.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위해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한 학기에 400만 원, 1년에 800만 원.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아들에게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400만 원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3,200만 원.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식당 일을,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쉬셔야 합니다. 선생님,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엄마, 나 삼성 계열사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니? 응. 초봉이 3천만 원이래. 저는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제 손을 떠났다고, 이제 저도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성형외과 의사야.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는 집안이고 아버지가 호텔 사업도 하신대.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 잘 됐다. 엄마가 혼수는? 엄마 괜찮아. 지연이 집에서 다 준비한대. 그래도 결혼 반지라도. 그것도 지연이가 산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 결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결혼식 한 달 전 며느리 지연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결혼 반지도 제가 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세요. 그때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적금을 깨고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았습니다. 134만 7천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은 34만 7천 원으로는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이었습니다. 이것밖에. 하지만 이게 전부야. 결혼식 날 저는 시장에서 산 10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며느리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낼 때였습니다. 접수하던 분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100만 원? 그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만 원만 내셨대.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친척 한 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혼식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살게. 그래도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준호도 어머니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희 집 넓어요. 어서 오세요.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집은 강남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TV, 가죽 소파. 제가 평생 살아온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며느리가 복도 끝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북향이라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사실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저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것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다는 것을요. 첫날 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습기 얼룩이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깰까봐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쌀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물컵을 놓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김치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6시가 되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거실, 복도, 주방,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닦았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계속 닦았습니다. 7시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가운. 며느리는 항상 집에서도 가운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짠데요? 그래, 미안하다. 어제는 싱겁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짜요. 간 맞추는 법 좀 배우세요. 며느리는 밥을 절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다음부턴 제가 간 확인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 달 마이너스 끝없는 지적.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비싼 옷들을 특별히 조심해서 다뤘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손빨래만 가능한 옷들은 따로 빼서 정성껏 빨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변기에 물때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 봤나 봐. 못 봤다고요? 어머니, 청소할 때 뭐 하세요?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화장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변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요. 물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닦을게. 지금 제가 병원 가야 하는데요. 어머니, 솔직히 좀 제대로 해주세요. 또 다른 날에는 빨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래 개는 법 좀 배우세요. 이렇게 구겨지면 어떻게 입어요? 며느리가 옷을 펼쳐 보였습니다. 블라우스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다릴게.
다리면 뭐해요? 옷감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제가 한 달 생활비로 받는 돈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냉장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장 보신 거 어디 넣으셨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위쪽 칸에. 위쪽 칸은 제 건강식품 두는 곳이에요. 어머니 것은 아래 두라고 했잖아요. 저는 모든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번 달 공과금이에요. 서류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후로 공과금이 많이 올랐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더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매달 15만 원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제 연금 80만 원 중 50만 원은 생활비로 15만 원은 공과금으로 남는 돈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로 매달 10만 원은 나갔습니다. 고혈압 약, 관절염 약. 남는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방에 계세요. 응? 나도 인사라도.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옷차림 좀 보세요. 친구들 앞에 나가시면 창피해요. 저는 그날 입고 있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된 남방이었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온 것입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안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언니, 집 진짜 넓다. 부러워. 그치? 20억 주고 샀어. 대박.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때? 에이, 별로. 맨날 집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집안일은 도와주시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공짜로 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뭐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언니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축의금 얼마 내셨어? 100만 원. 헐, 100만 원? 진짜? 응. 우리 친척들은 최소 300만 원씩 냈는데. 그런데도 같이 살아주는 거야? 언니 대인배다. 뭐, 청소하고 밥하고 그 정도는 하니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80만 원인가? 그래서 생활비로 50만 원 받고 있어. 오, 똑똑하다.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겠다.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 좀 하세요. 응? 정리했는데. 이게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이 집 좁은 거 아시죠? 물건 좀 줄이세요. 며느리는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들 다 버리세요. 누가 이런 거 입어요? 지연아, 그건 남편이 사준 30년 전 옷이잖아요. 다 낡았어요. 버려야죠. 며느리는 제 옷 여러 벌을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스웨터, 결혼기념일에 받은 스카프,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모두 그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그건 안 돼. 어머니, 이건 쓰레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제 집이에요. 제가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예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후 저는 쓰레기 봉투를 몰래 꺼냈습니다. 옷을 다시 꺼내 옷장 깊숙이 며느리가 찾지 못할 곳에 숨겼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집에 계세요. 응? 명절인데 같이. 며느리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식구들 오는데 어머니까지 있으면 자리가 좁아요. 하지만 추석 당일 저는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큰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송편 모두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라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연금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국민연금 80만 원 받으시죠? 응. 그런데 생활비 50만 원만 내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세요? 병원비도 있고.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 그럼 20만 원이 남는데요. 공과금도. 공과금은 15만 원 내시잖아요. 그럼 5만 원 남네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한 달에 5만 원으로 뭐 하세요? 그냥 생활비로 내세요. 하지만 어머니, 이 집에 사시려면 제대로 된 생활비를 내셔야죠. 그날부터 저는 연금 80만 원을 거의 다, 제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집에서 TV도 보고 어르신들 다 복지관 가서 시간 보내시잖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며느리가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 노인복지관인데 버스로 20분 거리예요. 내일부터 가세요. 하지만 어머니,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세요. 밖에 나가셔야 건강에도 좋아요. 사실은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TV를 보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댁은 어디 사세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아들 집에.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요즘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제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아, 네. 어머니 복지관 가세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응. 아들도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케이크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관 개관 10주년이래요. 같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케이크를 제 생일날 먹고 있다니.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번진 화장, 술 냄새. 회식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청소했어요? 응, 했어. 며느리가 거실을 휘청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먼지가 묻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처 못 본 것 같구나. 미처 못 봤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청소 제대로 하라고.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노력하시잖아. 노력? 결과가 중요하죠. 며느리가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사업한다고 노력했다가 5천만 원 날리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못 갚았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청소는 엉망이고 밥은 간도 안 맞고. 지연아, 제대로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가라고? 네. 4년 넘게 모셨으면 됐죠. 이제 제 인생도 좀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면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해요? 내가 눈치를 주니? 그럼 안 주세요? 어머니가 있으면 제가 제 집에서 편하게 못 쉬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술 때문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하나? 갈 곳이 있나?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식사 가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나도? 네. 가족이니까 같이 가셔야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줄은. 그날을 위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정장을 꺼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을 했습니다. 파마를 하고 립스틱을 샀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 촌스러워요. 32층 스카이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샤넬 재킷, 진주 목걸이, 까르띠에 시계. 어머, 어르신도 오셨네요. 그 옷, 독특하시네요. 독특하다는 말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푸아그라, 트러플 샐러드, 랍스터. 한 접시에 수십만 원씩 하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준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사업 망쳐서 우리 딸 돈 5천만 원 날렸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갚았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죠. 집도 없이 들어오시고 돈도 없으시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20억짜리 집 사고 생활비 대고 애 학원비까지 다 내는데 어르신은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청소하고 밥 짓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제 딸이 아니었으면 아들 인생은 어찌 됐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족?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해요. 빌딩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줬습니다. 가겠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아, 나 줘. 안 돼요.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뜯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으면서 맨날 며느리한테 기대 살아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빌딩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어른 행세하시는 분이에요. 며느리가 제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건 교육이에요. 제 시어머니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요.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배워야 해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제 인생 70년 중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마침내 호텔 보안 요원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오늘 당장. 어디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다음 날. 어제 일로 호텔에 민원 들어왔어요. 영상이 SNS에 퍼졌대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비닐봉지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폐를 끼칠 수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비닐봉지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라던 남편의 유품 상자.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평생 당신에게 고생만 시켰소.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사주지 못하고 하지만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소. 젊었을 때 친구가 호텔 사업을 시작한다기에 가진 돈 100만 원을 투자했소. 당시 우리에겐 큰 돈이었지만 친구를 믿었소. 30년이 지난 그 호텔이 크게 성장했소. 상자 안에 통장이 있을 거요.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요. 당신이기 때문이요. 사랑하오. 정우. 눈물이 편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상자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리제호텔 그룹 초기 투자 개설일 1994년 5월 3일.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잔액 49억 8,200만, 49억 8천만 원. 이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994.05 3- 리제호텔 그룹 초기 투자금 100만 1995.12 30- 1차 배당금 50만 2010.12 30- 배당금 1억 5천만 2020.12
30- 배당금 4억 2천만. 리제호텔. 며느리가 운영하는 바로 그 호텔. 여보, 당신이 그 호텔에.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몇 분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상담실은 화려했습니다. 가죽 소파, 커피 머신, 대형 창문. 고객님, 이 계좌는 특별관리 계좌입니다. 리제호텔 그룹 초기 투자자 계좌이십니다. 제 남편이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정식으로 이전됩니다.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이 돈은? 네, 모두 고객님 것입니다. 현재 호텔 지분으로 환산하면 약 16%입니다. 16%면 최대 주주이십니다, 고객님. 현재 한지연 이사님이 1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며느리, 그녀가 자랑하던 그 호텔의 진짜 주인이.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 호텔, 최근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리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내부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위생 문제, 직원 처우 문제, 여러 가지입니다. 최대 주주님께서는 경영 감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권리입니다. 호텔 지분을 되찾으시고 경영권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하겠습니다. 2주 동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수십 가지 서류를 모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며느리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주 후,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리제호텔 그룹 마이너스 최대 주주 김정희.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경영 감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한 달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위생규정 위반 27건, 노동법 위반 15건, 직원 임금 체불 3억 원, 세금 탈루 의혹.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나간 다음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어머니, 호텔에 이상한 서류가 들어왔어요. 최대 주주라는 사람이 감사를 요청했다는데. 그래. 혹시 어머니랑 관련 있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나야.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 호텔, 내 시아버지가 세운 거야. 30년 전 초기 투자자였어. 16% 지분. 최대 주주야. 그럴 리가. 서류 확인해봐. 박정호라는 이름 있을 거야. 며느리가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16% 최대 주주. 지연아, 기억나니? 내가 했던 말. 빌딩 한 채도 못 해주는 주제라고. 그 빌딩, 이제 돌려받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제호텔 그룹 세무조사 착수, 경영 비리 의혹,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번진 화장, 떨리는 목소리.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제호텔 위생 규정 위반 적발, 식중독 사고 은폐 의혹, 직원 임금 3억 원 체불, 노동청 조사 착수, 며느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날,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저는 리제호텔 앞에 섰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머리채가 잡혔던 바로 그 로비. 30층 이사회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어머니,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리제호텔 그룹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규정 위반 27건, 노동법 위반 15건, 직원 임금 체불 3억 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지연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5년 전 이 여자가 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제발 이 호텔만은 제 인생 전부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평가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뭘 배웠나요? 저는 잘못했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배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2026년 가을, 호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의호텔로.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로비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체불 임금 해결이었습니다. 3억 원 전액을 즉시 지급했고 임금을 30% 인상했습니다. 1층에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50세 이상 여성들을 위한.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재산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릴 게 있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들 임금. 제가 체불했던 거요. 제 카페 수익으로 조금씩 모아서 다 갚았어요. 지연아,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 작은 목소리에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뒤에 서준이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할머니,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 쓰기 숙제 나왔어요. 할머니 쓸 거예요. 할머니는 힘이 정말 센 사람이니까. 작은 손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 깊은 손등 위로 어린 손의 온기가 번졌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다. 밤하늘 아래 옥상에 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바람이 지나가며 오늘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뒤에 서서 살아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를 나로 불러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문 위 내 이름을 품은 명패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 호텔.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름을 돌려드립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죠. 있는 사람은 더 가진 것을,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미소가 제 얼굴에 번집니다.